안녕하세요. 자금 세탁 방지 교육을 진행하게 된 네이버 파이낸셜 AML 팀입니다.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AML 업무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또 비교적 최근에 업무를 담당하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교육의 취지는 AML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해드리기 위함이라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교육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하는 이유, 그리고 구매자, 판매자 고객이 가입할 때 AML 제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고객 확인 제도와 요주의 인물 필터링이라는 영역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심거래 보고 위험평가, 위험 기반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아이스 브레이킹 겸 자금 세탁 방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자크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2017년에 방영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랭킹 탑 10에 랭크되어 있는 인기 있는 시리즈물입니다. 오자크의 주인공인 마티는 재무설계사인데요. 멕시칸 마야 카르텔 조직의 협박으로 800만 달러를 자금 세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티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했을까요? 줄거리상으로는 여러 방법과 단계가 얽혀있지만 크게 본다면 배치와 은폐, 합법화의 3단계를 거쳐서 멕시코 마야 카르텔의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돈으로 만들어갑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배치는 불법 수익을 적법한 금융제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꺼번에 거금을 예치하거나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돈을 예치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 수익금으로 둔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 중에는 낡은 리조트를 구매한 뒤 장비 교체 금액을 부풀리거나 직원 명단을 조작해내서 급여 지급 서류를 꾸며내는 등의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금의 원천을 숨긴 뒤 은행에 예치합니다. 예치된 불법 자금의 흔적을 희석하기 위해 쉘 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수차례 송금하는 등 은폐 작업도 진행하는데요. 거래의 빈도수나 복잡도를 높여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가족 모두가 자금 세탁에 사활을 걸며 생기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름 흥미롭게 녹아져 있습니다. 마지막 합법화 내용은 직접 드라마를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흥미로우실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AML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9년 7월은 전자금융사업체의 AML팀에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날짜입니다. 바로 전자금융사업자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AML 의무가 확대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AML 의무는 비단 전자금융사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무역업체 등 다양한 기업체에 적용되는데요. 근본 교육에서는 금융회사, 나아가 전자금융사업자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ML은 엔티 머니 런더링의 약자인데요. 단어 그대로 자금 세탁 방지로 읽힙니다. 먼저 자금 세탁이란 용어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세탁은 범죄 행위로부터 얻은 불법 재산을 합법 재산으로 위장하거나 변환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드라마 오자크의 자금 세탁 3단계를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범죄 조직이 금융기관의 불법 자금을 예치하여 금융기관의 타 고객들이 예치한 합법 자금과 통합되면 불법 자금이라는 흔적이 희석되게 되는 것이죠. 범죄 조직이나 개인이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건 금융기관에서 막을 수 없지만 금융기관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확인과 방제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 자금이 합법화되어서 궁극적으로 범죄 조직이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파이낸싱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자금 세탁 방지의 역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기관의 확인 그리고 방지의 의무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업무 플로우로 구체화됩니다. 고객이 누구인지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가 허위는 아닌지 혹은 수집된 정보가 부족하진 않은지 확인하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를 통해 고객의 위험도 등급을 판별한 뒤 거래 개시 여부를 정하게 되고요.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해당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세탁을 의심케 하는 이상 거래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거래가 탐지된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이상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전사 차원에서 프로그램화하고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까지 담당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된 의심거래는 어떤 흐름을 통해 정부당국의 관리를 받게 될까요?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 세탁 의심 행위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면 이를 분석하여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게 되는데요.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 정보교환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되어 많은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은 법규 준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금 세탁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자금 세탁 행위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행위로 불리는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로 나뉘게 됩니다. 자금 세탁 행위는 거의 모든 범죄 행위를 통하여 얻은 범죄 수익을 합법적인 재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전제 범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금 세탁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금 세탁이 일어나기 쉬운 약 160개의 범죄를 전제 범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는 퍼블릭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탄 제조나 구입 비용 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를 운반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자금 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 관련법은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법령 4가지 중 화면에서 보시는 3가지가 AML 제도의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범죄 수익 은닉 행위 처벌을 하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고객 확인, 내부 통제,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 및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특정 금융 거래 정보법, 그리고 테러 자금 금지법이 대표적이고요.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AML 담당자는 주로 특정 금융 거래 정보법에 의거하여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AML 제도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1989년 설립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영어로는 FATF라 불리는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2001년 미국 9.11 테러 등의 영향을 받아 특정금융거래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 시행된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그리고 19년도에 시행된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화폐 거래소의 AML 의무 등이 비교적 최근의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위험도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RBA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AML 의무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AML의 커버리지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의심거래 보고에 따른 당국의 관리체계 흐름 장표인데요. 일반적인 보고체계 흐름에 따라 보고의 첫 주체가 금융기관이라면 비교적 문제가 적을 수 있지만 범죄가 먼저 행해져서 집행기관이나 감독 당국이 역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및 금전 손실, 검사 강화 등 많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애플 등 글로벌 업체들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비은행권 금융사업자도 조 단위의 막대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의 경우 자금 세탁 관련 사건 발생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 감독 당국의 조사 및 관리를 받고 있고요. 천문학적인 벌금도 지불하였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AML 관점에서 전자금융사업체가 지닌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기에 의무가 확대된 것일까요? 우선 전자금융사업자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대두되면서 기존에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던 거래들이 이제는 플랫폼을 통하거나 가상화폐 형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 역시 확대된 것이죠.
은행이나 카드사 혹은 증권사가 자금 세탁 의심 케이스를 들여다보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자사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보다 더 적은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플랫폼 거래를 통한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의도용 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플랫폼 거래를 통해 송금을 하여 피싱 범죄를 하거나 도박 자금에 연관된 송금 거래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 사업자와 가상자산 업체까지 AML 의무를 확대하여 적절한 내부 통제를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KYC란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여 고객의 AML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절차를 뜻합니다. 간략히 표현하자면 정보 수집이 주요 업무인데요. 특히 전자금융 사업자의 경우 KYC 수행의 변수가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고객 확인이 이뤄지거나 제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입점되는 등 고객 진입 서비스가 다양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수집 정보와 검증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를 모두 고려한 KYC 규정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KYC 대상으로 확인된 고객은 유수의 인물 필터링과 위험 평가라는 작업을 통해 산정된 고객별 위험도에 따라 수집할 정보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AML에서는 이러한 위험도를 크게 CDD와 EDD로 나누고 있습니다. 업권에 따라 SDD라는 유형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구분되는 유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KYC 수집 정보는 해당 고객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표로 보시면 많아 보이지만 단순한 편이고요. 위험한 고객일수록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개인, 단체 여부가 구매자, 판매자로 구분되거나 혹은 중첩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서비스 특성에 따른 수집 정보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CDD와 EDD는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평가라는 평가 기준과 요주의 인물 필터링이라는 작업을 통해 고객의 국가, 서비스 진입 채널, 가입 혹은 판매 서비스, 거래 패턴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산정되게 되는데요. 위험 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반부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YC 파트에서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바로 이 위험 평가라는 작업을 통해 고객이 CDD 대상인지 EDD 대상인지 나뉘게 된다는 점입니다. CDD 대상으로 구분된 고객에게서 수집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 고객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 정보인 CI, 연락처, 주소지, 계좌 정보 등이 있습니다. 법인 고객은 법인명, 법인 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대표자와 실제 소유자의 신원 정보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고객이 위험평가에서 고위험 등급으로 나왔거나 와치리스트 필터링에 적발되어 동일인으로 판별된 경우, 고위험 국적자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CDD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EDD 대상이 되는데요. EDD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고객의 자금 세탁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객과의 거래 거절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EDD 대상으로 구분된 고객을 통해 개인과 법인 고객 모두에게 거래 목적 및 자금의 원천을 수집하게 되고요. AML을 수행하는 사업체 유형이 규제를 받는 법령에 따라서 실명 번호 등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KYC 마지막 단계는 진입한 고객의 위험도 기준에 따라 KYC 정보를 재확인하는 재이행 단계입니다. 다음 단원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고객이 입점한 상태의 위험도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며 확인된 위험도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위험도에 따라 고객의 상태가 변하였는지 확인하고 이 위험도를 기준 삼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KYC 파트에서 특히나 까다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업무인데요. 실제 소유자란 말 그대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연인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 지분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실제 소유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KYC 수행 중 이 실제 소유자 확인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소유자가 유저 본인에 해당하는 개인 고객의 KYC와는 달리 법인 고객은 형태와 임직원의 구성, 지배 구조에 따라 어떤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타인의 금융거래를 대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통한 자금 세탁의 주요 수법은 명목상의 대표자를 세워두고 실제 수익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를 만드는 소위 바지 사장이나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는 전략을 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법인의 대표나 몇몇 임원진을 검증하는 것만으로는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주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를 찾아서 위험인물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받는 정보로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등이 있고요. 와치리스트 필터링을 이행하여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또한 요주의 인물인지 확인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유자 파악은 어느 선까지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3단계까지 파악하는 것을 권고하는데요. 이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3단계 이상의 작업을 통해 최종적인 실제 소유자 파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등을 확인해보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촘촘하지 못한 KYC 업무로 잘못된 값이 저장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객의 KYC 정보 중 성명이나 국적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수행했어야 할 요주의 인물 필터링 작업 등이 누락되어 거래가 오랜 기간 진행되었는데 하필 그 고객이 요주의 인물이 맞는 경우 벌금 및 제재로 인해 회사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요. 회사의 평판 리스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최악의 경우 금융기관으로서의 라이센스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KYC의 CDD와 EDD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로 WLF, 즉 요주의 인물 필터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WLF는 KYC뿐 아니라 AML 업무 전반에 걸쳐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고객의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 나아가서 금융회사의 평판에도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AML 제재 관련으로 금융회사가 천문학적인 벌금을 받게 되는 주요 분야이기도 합니다. WLF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WLF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제재입니다. 금융제재는 유엔이나 EU, 그리고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인 FATF와 같은 국제기구, 미국 재무부 산하의 오펙, 금융위원회와 같은 국내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조치인데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금융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차단하거나 그들의 자금을 동결하여 금융범죄, 테러자금 조달, 자금 세탁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금융제재 대상을 리스트업한 것이 바로 금융제재 리스트인데요. 대상의 범주에는 개인, 국가, 조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제재 대상으로는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단체가 있고요. 금융제재 관련 외환거래 제한 국가로는 북한, 이란, 미얀마 등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발표하는 기관마다 대상이 다르고 또 시시각각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재기관 외에도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도 자체적으로 금융제재 리스트를 발표하기 때문에 대략 3,800여 가지 금융제재 리스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기업이 거래하는 지역, 거래하는 통화, 파트너십 및 동맹에 따라 금융사마다 각기 다른 제재기관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 산하의 오펙의 경우 특정 인물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산업 분야별 제재 대상인 SSI 등 TVML, 즉 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방대한 제재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에서는 인물에 대한 WLF 작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금융제재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긴 하죠. 그래서 금융제재의 별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바로 화폐전쟁입니다.
화폐 전쟁, 이 후덜덜한 별명은 왜 생긴 걸까요? 최근에 있던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총성과 폭탄이 오가는 실제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금융 제재가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기업, 개인 등을 금융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고 G7 회원국과 동맹국에게 러시아의 금융 제재 대상과 금융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미국의 기업, 개인 등을 자국이 발표하는 금융 제재 명단에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기업 및 개인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이어가자 미국에서 최근 이들도 금융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융제재라는 일종의 무기를 이용해서 미국과 중국도 이른바 화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통해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상대국 국민이나 기업의 송금, 투자 등 거의 모든 방면의 돈줄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화폐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따라서 금융제재는 국제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금융제재 준수 의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문제는 제재 위험 관리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제재 목록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외교정책의 도구로 금융제재가 더욱 활용되면서 새로운 단체 혹은 인물이 항상 제재 목록에 추가되거나 제거되면서 제재 명단이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재의 형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가나 선박, 항공기, 조직, 개인 등 특정 대상만을 지정했지만 이제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특정 액티비티를 금지하는 이른바 내러티브 제재가 도입되어서 AML 담당자의 고뇌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재가 해당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조직도 모니터링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재 목록에 없지만 제재 대상과 관계가 있는 고객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제재 리스트가 있는 제재 기관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지역노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포함한 수많은 제재기관은 각각 자체적으로 제재 명단을 발표하고 있지만 항상 서로 일치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 거래가 발생하는 국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법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금융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금융제재가 급변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금융제재 대상자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고객 거래에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거래를 요청한 고객 신원을 바탕으로 자금 세탁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인물 DB와 대조하여 거래 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바로 WLF입니다. 앞서 금융제재에 대해 소개해드렸죠. 금융위원회나 UN 그리고 FAT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그 금융제재 리스트에 있는 위험 인물들, 즉 블랙리스트 대상 중에 당사의 거래 예정 혹은 거래 고객과 일치하는 인물이 있는지에 대해 검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WLF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를 요청한 고객 신원을 바탕으로 자금 세탁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인물 DB와 대조하여 거래 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WLF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고객이 입력한 KYC 고객 정보를 기준으로 WLF 필터를 적용합니다. 자금 세탁 위험 인물 DB와 전체 혹은 일부 동일한 고객 정보가 있을 경우 WLF 필터에서 결과값으로 WLF 알라트를 도출하는데요. AML팀에서 해당 알라트들을 직접 검수하고 필요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일 인물로 판단된 경우에는 임원 보고를 통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WLF 작업에는 또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국제기구나 정부 당국의 금융제재 리스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터링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정치적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정치인이 사과 박스 안에 가득 찬 현금을 뇌물로 받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영향으로 사과 박스는 그 자체로 뇌물수수와 관련된 하나의 밈이 되어버렸는데요. PEP라고 불리는 고위 공직자는 그만큼 자금 세탁과 부정부패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정치적 주요 인물의 금융거래에 대해 일반 고객보다 더욱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WLF 필터링 결과 등 다양한 요소의 종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가 적용될 시에는 자금 출처, 거래 목적, 직업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객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WLF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법인 고객의 경우 직접적인 고객인 법인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상 실제 소유자에 대한 WLF도 수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KYC 파트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고객정보 수집을 통해 확인된 실제 소유자에 대한 WLF 작업을 통해 위험인물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WLF 업무 순서를 살펴보면 고객 인입 시 고객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토대로 WLF 인물 DB와의 매칭 작업을 통해 요주의 인물 여부를 판별합니다. 해당 작업 수행 이력은 고객의 위험평가 DB에 적재되어 고객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CDD 혹은 EDD를 수행하게 됩니다. 요주의 인물로 판별될 경우 EDD뿐만 아니라 필요시 경영진 검토를 토대로 해당 고객과의 거래에 대한 거절 여부도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WLF에 이용할 인물, DB, PEP나 UBO, 범죄자 DB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의외로 대부분 오픈소스로 각 국가나 연합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이 스크린샷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재 목록 검색 시스템입니다. 이름, 주소, 국가와 같은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제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리스트를 직접 다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DB의 최신화와 정확성을 위해서 외주사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금융제재 리스트 DB와 고객 정보의 유사도를 어느 수준으로 구분해낼지 등을 확정하는 WLF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 등 WLF 솔루션의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을 통해 위험 인물들을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 신원과 리스트 DB상의 신원 정보를 1:1 매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사한 이름이나 신원을 가진 사람까지 함께 유사 위험인물로 평가할 수 있는 로직을 통해 누락이 없는 촘촘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시로 제 이름을 워치리스트 DB 제공 외주서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보았는데요. 캄보디아의 정치적 주요 인물, 즉 PEP의 관련인 중에 이름이 일부 동일한 사람이 검색되네요. 이와 같이 필터링 결과값이 도출되면 대상자와의 정보 비교를 통해 동일인인지 판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WLF 작업은 금융회사의 내부 DB에 적재되고 담당자가 WLF 결과값과 고객의 DB를 비교하여 트루 매칭을 발라내고 해당 결과는 위험도 판별에 사용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WLF의 특성을 기반으로 판매자 및 구매자 등 모든 신규 혹은 기존 고객에 대한 수시 혹은 주기적인 WLF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고객은 고객 사이드와 WLF DB 사이드에서 각각 업데이트되는 정보로 새롭게 생길 수 있는 매칭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LF 시스템 및 WLF DB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업무 자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ML의 개념, KYC, 그리고 WLF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AML의 주요한 업무 중 일부인 STR, RA, 그리고 RB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TR, 의심거래 보고란 금융거래자가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내외부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 뒤에 금융정보분석원까지 보고하는 종합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심거래 보고의 의무는 특금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간단히 공유드렸는데요. STR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 세탁 의심 거래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면 이를 분석하여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 정보교환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되어 활발한 정보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심거래 보고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970년부터 90년대까지는 마약 조직의 불법 자금을 추적하고자 만들어졌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했었는데요. 9.11 테러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란, 시리아, 이라크 등과 관련된 모든 거래들의 위험도가 상승했고 심지어 특정 국적자에 대한 제한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위반으로 인한 천문학적 벌금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STR에서는 무엇을 보고할까요? 현재 금융회사들은 아래 정보들을 XML 형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국적 등을 시작으로 언제부터 얼마나 거래했는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의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제일 아래에 위치한 보고사유 항목으로 거래를 분석하는 담당자가 자신이 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는지 기재한 메모란입니다. 앞서 법에서 언급된 합당한 이유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들은 SA 수준의 분석글을 작성하기도 하며 이를 담당하는 직원만 100명이 넘기도 합니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STR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STR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TR 시스템은 크게 기획,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개발의 3박자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각 금융회사에 특화된 STR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을 기획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최종적으로 이를 시스템으로 개발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틀을 기반으로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STR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금융회사에서 수많은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거래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STR 필터를 통과하게 되고 이 중 필터의 조건에 충족되는 적발 거래들은 STR 시스템상에 표시가 됩니다. 이처럼 STR 필터는 바닷속에 펼쳐놓은 그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필터에 적발된 거래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필터에 적발된 거래건들은 과연 모두 위험한 거래로 보고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요입니다. 이와 같이 4명의 거래자가 고액 송금 필터에 적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4명의 회원은 필터에서 정의한 패턴의 거래를 하여 적발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필터에서 정의한 패턴의 거래만 보고 바로 위험 거래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터에서 정의된 패턴의 거래를 순수한 의도로 한 거래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액 송금 필터의 경우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고액 반복 송금한 거래자도 있는 반면 단순 가족이나 지인에게 순수한 목적으로 송금한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필터에 적발된 거래건들은 필터에서 정의된 거래뿐 아니라 다른 거래 내역과 추가 정보들까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후 의심거래 여부를 판별합니다. 이렇게 STR 필터에 적발된 거래건들을 바로 위험거래로 판단해버리지 않고 다른 거래 내역과 정보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전수 검토하는 절차를 TM, 트랜잭션 모니터링, 한국어로는 거래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필터에 적발된 거래건들에 대해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종합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의심거래인지를 판단하고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여 필터에 적발되고 위험거래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일련의 절차가 금융회사가 갖추어야 할 STR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STR 프로세스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과정들이 중요하지만 STR 프로세스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STR 필터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STR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더라도 양질의 필터가 없거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STR 프로세스의 효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필터에 적발된 회원을 검수하여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절차 자체는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지만 STR 필터는
각 회사의 특성에 맞게 각자 잘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의 특성에 맞는 최선의 필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STR 필터를 잘 만든다는 것은 곧 양질의 좋은 필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필터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필터는 타겟하고자 하는 위험 거래만을 날카롭게 걸러낼 수 있는 필터입니다. 앞에서 STR 필터를 바다에 펼쳐놓은 그물로 비유를 했었는데요. 그물이 얼마나 촘촘한지 어디에 펼쳐놓는지 등에 따라 잡히는 물고기가 다 다르겠죠. 너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면 필요 없는 물고기까지 다 잡혀버릴 테고, 너무 듬성듬성한 그물은 잡고자 하는 물고기를 못 잡고 놓치게 될 것입니다. STR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발 기준이 너무 낮은 필터는 위험 거래뿐 아니라 불필요한 일반 거래까지 너무 많이 적발해버립니다. 이럴 경우 위험하지도 않은 거래들을 STR 인력들이 일일이 검수하느라 리소스가 낭비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적발 기준이 너무 높은 필터는 적발해야 하는 일부 위험 거래를 미적발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험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존재하는 필터가 위험 거래를 적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큰 문제겠죠?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STR 필터는 이와 같이 위험 거래들을 모두 적발하면서 필터에 적발된 거래들이 100% 위험 거래인 경우입니다. 그물로 비유를 하자면 잡고 싶은 특정 종류의 물고기만을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물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완벽한 필터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패턴의 거래라도 위험 거래와 일반 거래가 섞여서 존재하고, 갈수록 위험 거래 패턴이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등 정확히 위험 거래만을 100% 선별하는 필터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STR 담당자들은 필터의 오차를 최대한 줄여 위험 거래를 놓치지 않으면서 일반 거래는 최대한 적게 적발되게 필터를 기획하고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RA는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약자로 말 그대로 고객의 위험을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30조에 의거해 금융회사 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 세탁 행위 등의 고객 위험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령, 국적과 같은 고객의 프로파일 정보들과 고객의 거래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이를 반영하기 위해 RA 위험 점수는 초기 위험 점수와 행동 위험 점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RA 고객 위험 평가 모형은 각 회사의 특징을 살려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큰 틀에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의 금융회사 가입 단계에서 소집되는 CDD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위험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고위험 고객을 1차적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고위험으로 분류된 고객에게는 EDD와 같은 강화된 고객 확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에 발생되는 거래 정보들을 바탕으로 행동 위험 점수를 산출합니다. 앞에서 계산된 초기 위험 점수와 행동 위험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위험 점수를 산출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최종 위험 등급을 분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위험으로 분류된 고객들은 좀 더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 하는 고객으로 간주하여 강화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의 위험을 평가하는 RA는 고객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자금 세탁 위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의가 있습니다. RA의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위험 점수는 크게 초기 위험과 행동 위험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초기 위험 점수란 고객이 초기 가입 시 제출한 정보들로 계산된 위험 점수입니다. 초기 위험 점수는 고객의 고유한 특징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내재된 자금 세탁 위험을 산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초기 위험 범주로는 채널 위험, 국가 위험, 고객 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 정의해놓은 위험 요소 조건에 충족되는 회원에게 특정 위험 점수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초기 위험 점수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FATF 위험국과 국적자에게 높은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인 초기 위험 점수 부과 예시입니다.
이렇게 가입 단계에서 초기 위험 점수가 산출된 후 고객에게 다양한 거래가 발생될 텐데요. 행동 위험 점수는 이처럼 고객들이 가입 후에 발생시키는 다양한 거래 행동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위험 점수입니다. 가입 단계에서 수집되는 고유한 고객 특징 위주로 계산되는 초기 위험 점수와 다르게 행동 위험 점수는 해당 고객이 어떠한 거래 패턴을 보이는지, 어떻게 거래 특징이 변하는지 등 보다 다채로운 관점에서 고객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상품 위험, 서비스 위험, 거래 위험 등이 행동 위험 요소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상품 서비스 위험은 고객이 어떤 유형의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나타내며 자금 세탁 관점에서 고위험 상품을 구매 혹은 판매하거나 고위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높은 위험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의 위험 요소입니다. 귀금속 상품을 구매한다거나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좀 더 높은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인 상품, 서비스 위험 요소의 예시입니다. 거래 위험은 고객의 거래 패턴을 바탕으로 부여되는 위험으로 자금 세탁 관점에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거래 행동을 보였을 때 위험 점수를 부과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액, 반복 구매하는 고객에게 높은 위험 점수를 부과하는 것이 거래 위험 요소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초기 위험 요소와 행동 위험 요소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각 회사가 자신의 고객과 서비스 등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각기 다른 고객의 특징이나 서비스 유형 등에 따라 거래 패턴이 매우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과 같이 가입 단계의 상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상품 서비스 위험 요소가 초기 위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들은 어떤 거래가 자금 세탁 관점에서 위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를 잘 반영한 유연한 위험 평가 모형을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특징을 반영하여 설명드린 위험 요소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 요소를 구체화하여 위험 평가 모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금융회사에 가입하고 초기 위험 점수와 행동 위험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위험 점수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최종 위험 점수를 바탕으로 고객의 위험 등급을 나누게 되고 이때 고위험으로 분류된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DD를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고위험 고객을 타겟팅한 STR 필터를 제작한다거나 등의 다양한 강화된 관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RA를 통해 고객의 위험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조금 이해되셨나요? 결론적으로 RA는 고객의 위험 등급을 분류하여 고위험 고객은 좀 더 유심히 관찰하고 관리하여 자금 세탁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존재합니다. 이때 위험 점수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로직이나 경계값 등은 각 회사마다 상이하며 회사의 특징을 잘 반영하여 위험 점수 산출 모형을 설계해야 합니다. 회사의 특징을 잘 반영해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전자금융업자는 대체로 어떠한 특징이 있고 이는 RA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금업자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바로 비대면입니다. 전금업자는 고객의 가입부터 거래 발생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모든 과정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이로 인해 다양한 자금 세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면으로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타인 사용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거래가 빠르고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탈세, 대포통장, 계정도용, 범죄 자금 집금 등의 다양한 전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금업자는 이처럼 비대면 환경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RA 위험평가 모형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전금업자의 또 다른 큰 특징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입니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9월 15일 기준 총 185개사, 310개의 업종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일 업권의 회사들 사이에서 유사한 서비스와 거래 유형이 나타나는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달리
전금업자들은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유형, 결제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송금, 일반 쇼핑, 중고거래, 상품권 등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끼리도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하고, 이러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마다 간편 계좌 결제, 카드 결제, 포인트 결제, 후불 결제, 선불금 충전 결제,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결제 등의 전금업자들이 취급하는 다양한 결제 방식이 조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품, 서비스, 그리고 결제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세탁 관점의 위험성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전금업자의 다양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 세탁 위험을 아우를 수 있는 RA 고객 위험 평가 모형을 설계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RBA를 기반으로 전사 위험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RBA의 큰 개념은 기존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기관의 일률적 가이드로 이루어지던 금융권의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각 업권과 회사 특성에 맞게 자금 세탁 방지 체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RBA는 FATF 40개 권고사항 중 첫 번째로 언급되며 금융업권별로 위험 기반 접근법 처리 기준을 발표하여 각국의 금융회사 등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RBA를 바탕으로 국가, 감독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식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규제 요건과 도입 대상이 점차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으며, 기존 일률적 규제 준수가 아니라 전사 리스크 관리 관점 자금 세탁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자는 의의가 있습니다. RBA를 도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AML 영역별 위험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자금 세탁 위험을 고려하여 각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정형화, 단순 위험 관리에서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다방면, 선제적 위험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금융회사는 이와 같은 RBA를 기반으로 전사위험 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사위험 평가의 목적은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미비한 영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개선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사위험 평가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전사위험 평가 체계는 크게 위험 범주, 통제 범주 정의, 리스크 식별, 평가, 대응, 그리고 상위 보고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위험 범주, 통제 범주 정의는 크게 위험 평가와 통제 평가로 나눠집니다. 위험 평가에서는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자금 세탁 관련 위험을 범주별로 정의하여 위험의 노출 정도를 관리합니다. AML 위험 범주는 크게 국가, 고객,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4개 범주로 구분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위험 범주에 채널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든 고객 확인 및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업자의 특성 때문입니다. 통제평가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통제 범주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통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AML 통제 범주는 크게 전사 통제, 내부 통제, 고객 확인, 위험 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 관리의 5개 범주로 구성됩니다. 전사 위험 평가의 운영은 큰 틀에서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대응 방안 수립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내부 통제의 취약점 등을 토대로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AML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당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며,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현 비즈니스 환경에 따른 최적화된 리스크 경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사위험 평가의 결과는 상위 보고가 이루어지는데요. AML 전담부서에서 전사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보고 책임자, 이사회 손으로 전사위험 평가 결과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전사위험 평가의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사위험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대응 방안 수립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리스크 식별 단계는 회사에 어떠한 자금 세탁 위험이 존재하는지 식별하고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회사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한 위험들을 식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내 외부 위험 발생 사례들을 검토하며 현재 어느 정도의 위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렇게 위험이 식별됐으면 식별된 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리스크 평가는 회사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으나 크게 위험 평가, 통제 평가, 결과 산출 순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노출 위험, 통제 효과성, 잔여 위험이 각각 산출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사위험 평가의 첫 단계인 RBA 위험 평가는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실질적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리스크 영역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회사의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위험 범주 및 위험 요소를 정의하고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노출 위험 점수를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노출 위험을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2018년에 발표된 코피우의 AML, CFT 관련 위험 평가 및 위험 기반 접근법 처리 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나 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회사의 특징을 반영한 자체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통제 평가는 회사에 내재된 자금 세탁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통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리스크를 내부적으로 얼마나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인 통제의 효과정 점수를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결과 산출 단계입니다. 결과 산출 단계에서는 앞서 계산된 노출 위험과 통제 효과성을 고려한 잔여 위험 점수를 산출합니다. 잔여 위험은 회사가 노출된 자금 세탁 관련 위험에 대한 통제 수행 후 남아있는 위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잔여 위험은 위험 범주별 계산된 노출 위험 점수의 통제 효과성을 반영하여 산출되며 해당 잔여 위험 점수를 통해 통제가 미비한 영역을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전사위험 평가의 마지막 단계는 대응 방안 수립입니다. 평가 담당자는 리스크 식별과 리스크 평가를 통해 산출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해당 평가 결과와 개선 계획이 담긴 전사위험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사위험 평가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점은 일회성 위험 평가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연속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대응 방안 수립의 세 단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기도 하고 취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자금 세탁 위험을 종합적, 연속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사 차원에서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프로그래머하고 효과성을 점검하며 개선까지 담당하는 것을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이라 부릅니다. 고객의 유입 채널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이 KYC 심사 대상이며 고객 유형 및 위험도에 따라 수집하는 KYC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유입 채널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이 WLF 심사 대상이며 고객 유형 및 국내외 규제 등에 따라 WLF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 STR은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필터링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고객 위험 평가 RA는 고객의 위험을 평가하여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자금 세탁 위험을 예방하는 취지로 존재합니다. RBA는 기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던 리스크 관리를 전사 리스크 관점에서 평가하여 종합적, 지속적으로 자금 세탁 위험을 관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AML이 어떤 업무인지 조금이나마 이해되셨나요? 긴 시간 동안 AML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